2002년 5월 21일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태양다방의 종업원인 양모양은 평소와 다름없이 밤 10시에 퇴근길에 올랐으나 이후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어. 양모양의 언니는 며칠째 동생이 연락이 되질 않자 직접 그녀의 집으로 찾아갔는데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그렇다고 어디론가 떠난 흔적 또한 없었지. 언니는 수소문 끝에 동생이 일하던 다방을 찾아갔지만 다방 쪽에서도 양모양과 연락이 되지 않았던 건 마찬가지였고 오히려 양모양의 행방을 알고 있느냐며 되묻는 상태였어. 결국 양모양이 사라진 뒤 9일이 지난 5월 30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됐는데 바로 다음 날인 5월 31일 강서구 명지동 앞의 바다에서 한 구의 시체가 떠오르게 돼. 그 시신의 신원은 10일 전 실종된 양모양으로 밝혀졌는데 시신의 상태가 매우 참혹했어. 양모양은 옷을 입고 있는 상태였고 다른 추행을 당한 흔적은 없었지만 날카로운 것으로 찔린 상처가 무려 40군데나 발견된 거야. 경찰은 이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판단하여 곧바로 수사를 진행했으나 머지않아 난관에 봉착하게 돼. 일단 범행 위치를 특정할 수부터가 없었던 거야. 양모양의 시신이 발견된 명지동은 낙동강 하구에 있는 곳인데 시신이 낙동강 줄기를 따라 떠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바다에서 조류를 타고 거슬러 올라온 것인지 불분명했고 주변 인물들에게 탐문 수사를 진행했지만 누군가에게 원한을 살 만한 일을 한 적도 없었어. 그렇게 수사가 난관을 겪던 중 유력한 용의자들이 은행 CCTV에 포착되게 돼. 용의자 A는 20대 중반의 건장한 체격을 한 남성으로 그가 양모양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장면이 그대로 은행 CCTV에 포착됐어. 특히나 그가 돈을 인출한 은행은 양모양이 일하던 다방과 매우 인접한 곳에 있었고 돈을 인출한 시점이 양모양이 실종된 바로 다음 날인 5월 22일이었지. 용의자 A의 발견으로 수사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경찰들은 부산 전역에 위치한 은행의 CCTV들을 이잡듯이 조사하여 2명의 용의자를 추가로 발견하였는데 용의자 B와 용의자 C는 양모양이 일하던 다방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은행에서 돈을 인출했고 야구모자를 쓰고 있던 용의자 A와는 다르게 얼굴이 비교적 또렷하게 잡혀 둘 다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지. 경찰은 곧바로 현상금도 걸고 TV에서도 이 사건을 방영하여 공개 수배를 했어. 하지만 이렇게까지 수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오지 않았어. 경찰은 다시 양모양 주변 인물 50여 명을 상대로 조사를 해봤지만 역시 성과가 없었지. 결국 용의자의 신원을 특정했음에도 이들의 행방을 찾지 못해 10년이 넘게 해결하지 못하며 그로 인해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오고 이렇게 사건이 미결로 종료되나 싶었어. 하지만 이른바 태완이법의 발표로 2000년 8월 1일 이후에 발생한 모든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해당 사건도 재수사를 진행하게 돼.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해당 사건을 방영하기도 하고 부산경찰청 미제사건 전담 수사팀에서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 등에 이 사건에 대한 정보를 게재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했는데 이 모든 노력 끝에 드디어 범인을 검거하는 데 성공하게 됐어. 수배 전단지를 본 지인이 신고를 하여 잡히게 된 용의자 B와 C는 범행 당시 부산 사상구에 있는 주점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었고 주범인 A는 B와 C가 일하는 주점에 자주 오던 손님으로 A가 사례금을 준다는 제안에 현금 인출만 도와줬을 뿐이라며 그 외의 주범의 정보는 알지 못한다고 했지. 이에 경찰은 사건 당시 은행 주변 기지국을 경유한 15,000여 건의 통화를 조사한 끝에 A의 신상을 밝혀내게 돼. 부산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주범 A는 사건 발생 2달 뒤인 2002년 7월에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체포되어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채로 부녀자 강간을 저질러 징역 7년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고 집행유예가 취소되며 10년간 복역하여 2014년에 출소하게 돼. 경찰이 범인을 찾는 동안 A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던 거야. A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경찰은 피해자를 납치한 후 협박 등으로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살해한 것으로 보았어. 또한 CCTV에 포착된 모습과 최근 모습이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고 인출할 때 사용한 전표의 필적 감정에서도 동일 인물일 확률이 높다고 나왔지. 진술 외에서의 사적인 대화는 법적 증거로 치지 않는다는 맹점을 이용해 형사들과의 사석 대화에서 자고 있는 양모양을 칼로 찌르니까 우욱 소리를 내며 피가 확 올라오는데 그 장면을 잊지 못한다 라며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거리낌 없이 말하기도 했는데 증거로 채택할 수는 없었지만 그가 범인이라는 법정 외 정황 증거는 충분했지. 결국 2018년 1월 9일
용의자 A에게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 이후 항소심에서도 A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면서 양모양의 억울함이 15년 만에 해소되나 싶었어. 하지만 2019년 1월 21일 대법원에서 용의자 A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게 돼 A의 진술 번복과 변호진 측의 주장을 참작한 대법원이 A의 편을 들어준 거지. 2019년 7월 11일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고 경찰이 상고를 했음에도 같은 해 대법원의 최종심에서 용의자 A는 무죄를 선고받고 말아. 사건에 관련된 혈흔이나 범행 도구 등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다는 이유가 크게 작용했지. A가 몰던 국산 스포츠카를 중고로 구매한 사람이 뒷좌석 커버를 벗겨낸 의자 부분에 위문에 붉은 얼룩이 묻은 걸 발견했었다는 증언을 통해 이를 조사하여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할 수 있었으나 A가 검거되기 불과 몇 개월 전 폐차 처리가 되어버려서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지. 하지만 CCTV 등 다른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며 정황 증거 또한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한 것인지 아는 것인지 이대로 사건이 종결되는 게 과연 옳은 것일까?